오늘은 한국과 일본의 안보 협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한일 관계의 경과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을 같이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는 동맹 관계입니다. 만약에 미국이 한국을 지원하게 되면 일본은 미국을 지원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또 한국이 한국을 지원하게 되는 거죠. 또 반대로 만약 일본에 어떤 사태가 발생을 해서 미국이 지원하게 되면 우리가 또 미국을 지원하게 되고 그럼 또 일본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세 변 중에서 한일 간에는 비어 있지만 두 변이 굳건하기 때문에 사실 한국, 미국, 일본은 거의 삼각 동맹체다 이렇게 봐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특히 그 일본에서는 한국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반도의 안전과 그 번영이 일본의 안전과 번영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 하는 그런 인식을 말합니다. 사실은 이러한 인식을 그 구실로 전두환 대통령 때는 그 일본한테 처음엔 100억 달러를 요구했습니다만 경협을 요구해서 40억 달러를 받아서 그것으로 사실 경제 발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 한일 간의 과거사를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하면서 65년도에 국교 정상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냉전 때는 뭐 아무 문제 없이 잘 됐고,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경제협력에 관한 지식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5년에 이 한일 국교 정상화 시대의 문서를 우리 정부가 공개를 하고, 또 그럼으로써 한일 관계는 과거사, 즉 이제 1910년부터 1945년 사이에 있었던 일제 강점 시대의 역사만 강조하는 방향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특히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은 보수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치적인 조그마한 이득을 위해서 독도를 방문함으로써 한일 관계를 이렇게 잘못되게 만들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한일 관계를 다소 미봉하기 위해서 남도 2015년 12월에 위반부에도 합의했고 2016년 11월에는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라고 그러죠. 거기에도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 출범과 더불어 위안부 합의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 하는 그런 인식을 나타내면서 한일 관계는 다시 잘못되는 방향으로 과거지향적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다음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인데요. 아까 제가 처음에 한국과 일본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간접적인 동맹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본은 그러한 관계 때문에 일본은 한반도 증원을 위한 미군의 대기 및 준비 장소입니다. 사실 일본이 없으면 미국 본토로부터 바로 직접 한국으로 대규모 군대가 와야 되는데 이 좁은 전장에 바로 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일본에서 대기했다가 한국으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는 유엔군 사령부 7개 후방기지가 있어서 유사시에 미국은 말할 필요도 없고 다른 유엔군 휘하에 군대가 들어오더라도 거기서 일단 준비를 해서 한국으로 필요시에 전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일 또 한미 동맹은 미국과의 비대칭 동맹이라고 합니다.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동맹인 비대칭 동맹이라는 사원에서 성격이 같습니다. 그 핵심 뭐냐면 미국은 안보를 지원하고 한국이나 일본은 나름대로 자율성을 양보해서 미국의 이 편의를 봐주는 겁니다. 미국한테 방위 분담도 주고 토지도 제공하고 세금도 감면하고 또 미국이 필요로 하는 그런 세계 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지지를 해주는 거죠. 또 이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유사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방위조약이 거의 비슷합니다. 서로가 이제 어떤 외부로부터 위협이 있을 때 서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 또는 미국과 한국 또는 일본과 미국이요. 그리고 미군 주둔도 우리한테 한 28,500명 정도, 일본에는 한 5만 명 이상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안보 협의체도 우리가 조금 낫습니다만 우리는 국방장관 간에 매년 한 해 만나게 되어 있잖아요. 일본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사실은 이제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이 함께 거의 매년 그리고 2+2 그래서 만나는 것이 거의 정례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 한미연합사령부를 통해서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구비하고 있다는 게 그 일본보다 조금 유리한 점이죠. 다만 이제 일본도 최근에 그런 필요성을 인식을 해서 동맹조정 메커니즘이라 그래서 어떤 사태가 발생할 때에 서로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일 간에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협력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TCAC이라는 대북 정책 조정 그룹인데요. 이것이 그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것이 노출된 9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워싱턴에 있는 외교관들이 한국, 일본, 미국의 외교관들이 서로 모여서 협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처음에 실무자급들 사이는 잘 됐어요. 근데 사실 좀 그것을 공식적으로 격상하니까 잘못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제 거기에도 한일 간의 감정이 작용해서 잘못된 겁니다. 사실 그 한일 안보 협력의 필요성은 많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공통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또 이제 미국이라는 공통의 동맹국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잘 안 됩니다. 근데 우선 구심 요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한일 안보 협력을 하도록 만드느냐? 첫 번째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북한의 핵 위협 또는 뭐 북한의 위협입니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북핵에 공동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적이 공통으로 생기면 협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또 이제 중국의 팽창주의도 이 공통의 적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의 일부에서 그렇게 보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지 객관적으로 보면 중국의 팽창주의가 한국에게는 위협이지요. 일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협력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서로의 이익도 적지 않습니다. 상호 안보 이익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양국이 협력하면 시너지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서로 보완할 게 많으니까요. 그리고 양국군의 상호 보완성도 적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일본은 해군력이 강하고요. 공군력도 굉장히 좋죠. 우리는 그에 비해서 지상군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죠? 또 이제 여기에 상호 이익이 있는데 다만 이제 조금 져야 하는 게 뭐겠습니까? 일본은 자칫하면 한국의 일에 연루돼서 이 자신도 한국과 같은 어떤 배를 탈 수가 있습니다. 대신 한국은 어떤 걸 주의하겠습니까? 이게 일본이 과거 같은 역사의 재현,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준다고 그래 놓고 우리를 또 정복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심 요소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가 믿고 있느냐 하는 신뢰 요소인데요. 이 신뢰 요소에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봅니다. 사실 한국 국민들이 일본을 믿는 정도는 낮지 않습니다. 또 이제 사실 미국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또 양국 모두가 미국을 신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국 간의 안보 협력은 이루어져야 할 그런 당위성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안 되는 거는 사실은 원심 요소가 이제 많다는 거죠. 원심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국민 여론입니다. 상호 불신이죠. 나중에 이 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상당히 이제 좀 서로가 불신하고 있습니다. 뭐 통계 자료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한국은 한 이제 85% 정도가 일본을 이제 불신하고 있고요. 일본은 한 50% 정도가 한국을 불신합니다. 또 사실 이 동아시아의 국제 정치도 한일 양국의 안보 협력을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이제 중국의 간섭이겠죠. 중국이 우리 한국에게 어떤 걸 요구했습니까? 삼부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게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지 마라.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가입하지 마라. 그리고 한국, 일본, 미국이 서로 안보 협력하지 마라 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제 한국과 일본이 합치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가장 이 나쁜 시나리오겠죠. 러시아도 그렇겠죠. 예. 근데 이 이제 결국 실제적인 안보 협력의 정도는 구심 요소와 원심 요소들이 이렇게 서로 이제 충돌을 하는데 그 중에서 어느 게 크냐 알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가장 사실은 심각한 건 북핵 위협입니다. 저는 이걸로 진짜 이게 한일 간의 안보 협력은 필수가 됐고 진짜 하지 않는 것이 참 이상할 정도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 여론이 이제 가장 나쁘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우리 동아시아 연구소하고 일본의 어떤 non-government organization, 비정부 단체인 언론협회 정도가 이렇게 이제 같이 수년 동안 한 겁니다. 그거 보시면 계속적으로 좀 향상되고 있어요. 위에 있는 게 부정적인 거거든요.
부정적인 게 한 50%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은. 또 이제 긍정적인 것도 사실은 최근에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서로가 조금 상승되거나 또는 뭐 그다지 큰 그 변화를 보이지 않는 그런 정도로 지속되었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뭐 이런저런 위안부 문제로 이렇게 조금 시끄럽습니다만 사실은 일부 인사들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 루머를 퍼뜨리고 의도적으로 계속 이간시키려는 그런 그게 작동해서 그렇지 한일 양국의 국민들이 크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일 관계에 관해서 북핵과 관련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최근 이제 그 문제가 된 지소미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소미아는 사실 이제 전문적인 용어인데요. 이제는 국민들이 다 알게 됐습니다. General Security and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아닙니까? 그죠? 이 군사 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 협정이라는 이런 그 뜻입니다. 직역을 하면. 근데 여기서 일반 협정이라는 게 중요해요. General. 뭐겠습니까?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죠. 보통 나라하고 다 체결하는 평범한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군사 비밀을 교환할 경우 제3자한테 함부로 유출하지 않는 등 서로가 똑바로 관리하자는 그 약속에 불과합니다. 군사 정보 교환을 강제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거기에 뭐 강제를 해야 되는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권 제약이 있을 수가 없죠. 교환하게 되면 똑바로 관리하라. 또 관리하자. 그런 얘기죠. 예. 실제로 우리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북한이 이제 핵실험하는 거나 또 미사일 쏠 때요.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9월 3일에 북한이 이제 핵실험을 했는데요. 우리는 50킬로톤이라고 그랬습니다. 일본과 미국은 120킬로톤 또는 150킬로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 같이 만나서 하면 어느 정도 더 정답에 가까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도 일본에서 관측하는 것과 한국에서 관측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럼 서로가 정보를 교환하면 아, 이 미사일은 특성이 어떤 거다 하는 것을 더욱 상세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조금 주의 깊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한일 간의 지소미아를 파기한다, 뭐 연장한다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바로 우리 합참이 발표를 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안 하고 있잖아요. 이제 자신이 없는 거죠. 왜냐면 일본하고 같이 비교를 해보면 아 이게 맞구나 확실하게 발표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우리만 봤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는 거죠. 굉장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실제로 다음은 이제 지소미아 체결국인데요. 우리가 일본하고 무슨 특별한 협정으로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소미아를 체결하고 있는 국가도 이제 22개국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한번 보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폴란드, 불가리아, 우즈베키스탄. 이게 옛날 동구권입니다. 그런 나라하고도 이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이 지소미아는 최근에는 꼭 정보를 교환할 필요성에 의해서 체결하는 게 아니고 어떤 다른 나라하고 좀 뭐 군사 외교를 좀 강화할 때 좀 더 다른 보통 나라와 좀 특별하다는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지소미아를 한번 체결하는 겁니다. 해놔놓고 정보 교환 안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냥 조금 이제 뭐 단순하게 말하면 군사 외교의 어떤 형식적인 그런 그 뭐 의례적인 그런 수단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부와 약정을 맺고 있는 국가도 지금 13개국이고요.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가도 7개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제 30개 넘는 국가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뭐 주권을 침해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한 우리가 주권을 침해당한다면 다른 나라 주권도 우리가 침해해야 될 거 아닙니까? 러시아, 불가리아, 폴란드,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에 우리한테 우리가 주권을 양도하고 또 우리 그들의 주권을 우리가 침해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소미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소미아 내용 한번 보세요. 제가 일부러 모든 그 조항을 다 넣었습니다. 21개 조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의미 있는 조항이 6조입니다. 그 6조 내용도 보면 거의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게 인터넷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면 승인 없이 제3국에 공개 불가하다.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 일본에 어떤 정보를 줬는데 일본에 우리 허락도 안 받고 뭐 다른 나라에 자기다 친하다고 해서 어제 줘버렸다.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내적으로 보호를 위한 어떤 노력을 하자. 그 다음에 어떤 원래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말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접근하는지 명단 좀 유지하자. 뭐 절차를 좀 마련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어떻게 주권 침해로 되는지 저는 참 답답할 뿐입니다.
이와 같이 한일 관계는 상당히 이제 오해에 의해서 좌우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발전 방향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일 감정과 그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를 해야 된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일 감정은 상당히 일부 인사들에 의해서 선동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공유하고 있고요. 가장 이웃이고 우리가 배울 것도 많고 서로 문화적인 교류도 많은데 왜 미워해야 되겠습니까? 인접 국가라고 미워한다고요? 그러면 우리 미워할 사람 많잖아요. 사실 중국 한번 보시면 더 미워해야 되죠.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을 더 미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반일 감정, 여기에 국가 정책이 지장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고, 특히 미국이 만약에 확장 억제, 북한이 핵 공격할 때 우리를 지원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혼자 방어하면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때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왜? 일본은 아까 한국 조항에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이 없어지면 자기가 위험해지니까요. 그런데 일본을 계속 적대적으로 대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양국 지식인들부터 저는 나서서 국민들 설득하고자 해야 되고, 과거의 역사는 사실은 합리적으로 정리해 나가야 된다.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북핵 대응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북핵 대응에 관해서 실제 정보 수집에서 이 일본은 상당한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그 상호 보완 효과가 있습니다. 또 이제 일본은 그 이지스함에 이 레이더와 그다음에 요격 미사일 SM-3라고 그러는데요. 그거를 지금 6척이나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동해안으로 전개되면 북핵 미사일을 쏘는데 굉장히 유용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사일 방어. 우리하고 일본하고 미사일 방어를 하게 되면 북한의 미사일 정보를 바로 정확하게 파악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뭐 우리가 사실 일부 사람들은 우리가 일본을 쏘는 북한의 미사일 중간을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 그거는 그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사일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향해서 날아오는 그것만 요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보완성을 강화해야 되겠다. 특히 우리는 지금 그 대미동맹을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똑바로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는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본이 하는 걸 봐서,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을 저렇게 관리하는구나.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또는 우리는 그래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교훈을 찾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각형의 두 변이 굉장히 굳건합니다. 세 변도 점선 정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세 변을 굳건하게 해서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이죠. 그 체제를 구축한다고 해서 반드시 협력해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있다는 것이 오히려 일본이 만약에 나중에 우리 한국에 대해서 흑심을 가질 때 더욱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간접적 협력 관계를 더욱더 강화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 일본하고 직접 하게 되면 좀 이제 국민들이 이제 좀 거부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세안 회의 등이나 이런 데 나갔을 때 진짜 좀 가까이 지내면 좋죠. 실제로 저도 뭐 외국에 나가서 일본 사람들하고 만나고 했습니다만 저는 한 번도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적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우리 일부 인사들의 사실은 저는 선동에 의해서 반일 감정이 만들어져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중국에 관해서는 사실은 냉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한번 보세요. 중국이 계속적으로 아시아 주변국들을 정복하고 영토를 확장하려 했습니다. 그러면 일본과 같이 협력을 해서 중국에 대응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일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나름대로 생각한 바 많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북핵 위협으로 인해서 한일 안보 협력의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참 답답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정부가 반대하고 일부 인사들이 루머를 퍼뜨려도 한일 안보 협력 구심 요소는 점점 강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북핵을 어떻게 대응을 하겠으며 만약에 중국하고 미국하고 대결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일본하고 협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심 요소가 있는데요. 사실은 반일 감정이 가장 크면서도 사실은 이게 우리 마음만 바꾸면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정하는 게 가장 쉬울 수도 있습니다. 전부 다른 사람한테 반일 감정을 바꾸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신 여러분들 스스로가 반일 감정을 바꾸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근거 있게 일본이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대하고 비판해야지요. 일본이 잘하는 거에 대해서 칭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 근거 없이 무조건 싫어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국제관계에서 우리가 가장 잘 쓰는 말이 뭡니까?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 아닙니까? 일본하고 이 한말에 그렇게 조금 나쁜 관계로 된 것이 그 이전 수천 년의 역사를 다 그냥 압도하는 그런 게 되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본하고 그때 어두운 역사가 있었다.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때는 우리 힘이 약해서 그렇다. 이제는 우리가 힘을 키워서 일본이 그런 마음을 먹더라도 그렇게 못하도록 하는 게 낫고, 그러려면 오히려 일본하고 더욱더 가까워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소련 때 국방부에 근무할 때, 최근 림팩이라고 이제 아시아 해군 훈련을 하와이에서 합니다만, 그때 해군하고 전부 다가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배가 하와이까지 못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못 간다는 것도 해봐야 할 거 아니지. 해보자. 그래서 사실 그때 소령인데요. 진짜 참 국방부에서 강력하게 우겨서 제가 이제 이 림팩 훈련 참가하도록 했고, 제가 해군한테 제가 자랑스럽게 이 얘기합니다. 지금도. 또 사실 그 당시에 일본에서 우리 육군대학이나 공군대학, 해군대학에 자기 학생을 파견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제 전임자 7년 동안 우리는 안 받는다 그랬어요. 왜?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서로 교환하게 되면 우리 학생은 일본에 가서 농대 치고 오고, 일본 학생은 우리한테 와서 샅샅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아내고 갈 거라는 거죠. 그러나 저는 그 생각에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렇게 우리가 손해본다는 그것도 확인하자. 우리가 그렇게 확인해서 우리가 좀 더 분발하도록 해야 되겠다. 분발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것만 해도 성과가 아니냐.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수년 동안 일본하고 각 군대학 또 국방대에서 이제 학생을 교환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분명하게 제 나름대로 제가 이제 주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최근 일본이 사실은 와서 배울 게 별로 없다고 해서 보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물 안에 갇혀서는 우리가 이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저는 일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도 포용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계를 포용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